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인공 이정호 씨는 올해 65입니다. 35년을 한결같이 공직에 몸담았던 성실한 공무원이었지요. 작년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는 아침마다 출근하던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날 때면 여전히 몸이 먼저 반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갈 곳은 없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째. 좁은 아파트에서 혼자 끓여 먹는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떠돌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나? 그런 정호 씨에게도 단 하나 삶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동딸 은지였습니다. 31의 은지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밤 근무를 하고 아침에 퇴근해서도 아버지 걱정에 들러서 냉장고를 반찬으로 가득 채워주곤 했지요. 아빠, 제대로 드세요. 혼자 계신다고 대충 드시면 안 돼요. 그 다정한 목소리 하나가 정호 씨의 하루하루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은지가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싶다며 아버지를 불러냈습니다. 강남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평소 같으면 부담스러워했을 그런 곳이었지만 딸의 환한 얼굴을 보는 순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37의 한도윤은 잘 다려진 셔츠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무엇보다 공손한 태도로 정호 씨의 마음을 샀습니다. 의료기기 유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규모는 작지만 고령화 시대라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도윤의 말투는 자신감 있으면서도 겸손했습니다. 식사 내내 은지를 배려하는 모습, 정호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이는 모습. 이 사람이라면 우리 은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정호 씨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도윤의 부모님은 지방에 계신다며 몇 번 뵙지 못했지만 도윤 본인이 워낙 성실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니 굳이 문제 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물을 고를 때도 신혼집을 알아볼 때도 도윤은 늘 은지의 의견을 먼저 물었습니다. 당신이 좋으면 나도 좋아. 당신 행복이 내 행복이야. 그 말을 듣는 은지의 얼굴엔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정호 씨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턱시도 안에서 어색해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지가 그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을 때 정호 씨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당신도 보고 있지요? 우리 딸 이렇게 예쁘게 시집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내에게 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좀 마음 놓으셔도 돼요, 아버님. 제가 은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식이 끝나고 도윤이 정호 씨의 손을 꼭 잡으며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은지 잘 부탁하네. 그날 밤 혼자 집으로 돌아온 정호 씨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쓸쓸함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이제 나도 편히 늙어가면 되겠구나. 신혼 초 몇 달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은지는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도윤 오빠가 집에서 요리도 해줘요. 진짜 잘해요. 주말에 같이 놀러 갈까요? 도윤 오빠가 아빠 뵙고 싶대요. 그 목소리엔 행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더 좋은 아버지였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은지에게는 든든한 남편이 생겼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부부가 함께 정호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은지가 준비해온 반찬으로 소박한 식사를 하면서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요즘 병원들이 최신 의료기기로 교체하는 추세거든요. 지금 투자하면 확실한 수익이 보장됩니다. 사업 확장을 좀 해볼까 해서요. 도윤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은지도 남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우리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호 씨는 그저 흐뭇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일에 늙은이가 끼어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딸이 웃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 잘 되길 바란다. 힘들면 언제든 말하고. 정호 씨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가 돌아가고 혼자 남은 정호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은지도 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나는 그저 뒤에서 지켜만 봐주면 되겠지. 가슴 한편이 뿌듯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조금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평범한 행복에 가면 뒤에 숨겨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하얀 드레스 속에서 환히 웃던 딸의 얼굴, 그 미소 뒤에 어떤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이정호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 도윤은 점점 더 자주 사업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말이지요. 아버님, 요즘 정부에서 의료기기 분야에 보조금을 많이 풀고 있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느 주말 저녁, 도윤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정호 씨를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서류에는 복잡한 사업계획서와 정부 지원 안내문, 그리고 예상 수익률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절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설명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조금만 투자해 주시면 1년 안에 2배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은지도 저를 믿어주고 있어요. 정호 씨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네. 투자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옆에 앉은 은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도윤 오빠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한번 믿어봐요. 저도 제 적금 깨서 넣을 거예요. 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은, 그래서 성공하고 싶은 젊은 부부의 꿈이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정호 씨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35년을 모아온 퇴직금 중 3천만 원을 먼저 내놓았습니다. 이것밖에 없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도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후로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 뒤, 도윤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기회라며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대형 병원 3곳과 계약이 거의 확정됐어요. 근데 계약금이 좀 더 필요합니다. 은지도 함께 왔습니다. 아빠, 저도 제 명의로 대출 받을게요. 이번만 넘기면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아요. 정호 씨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얼굴을 보니 차마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은 퇴직금 4천만 원까지 모두 내놓았고, 은지는 자신의 적금을 해지하고 2천만 원의 신용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도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때부터 도윤은 점점 더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회의 중이라며 나중에 걸겠다고 했고, 주말에도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증거 아니겠어요? 은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병원에서 밤근무를 마치고 돌아와도 남편은 없었고, 전화는 밤늦게야 겨우 받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며칠째 연락이 안 되는 딸이 걱정되어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서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은지가 소파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이야? 정호 씨가 다가가자 딸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도윤 오빠가 연락이 안 돼요. 사흘째예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정호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무실에는 가봤어? 갔어요. 근데 사무실 문이 잠겨 있고 아무도 없었어요. 건물주한테 물어보니까
한 달 전부터 월세도 안 냈대요. 다음 날 아침, 정호 씨는 은지와 함께 도윤이 다닌다던 회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건물의 3층, 그곳에는 텅 빈 사무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도, 컴퓨터도, 심지어 간판조차 뜯겨 나간 자리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은행에 확인한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업자 계좌는 이미 2달 전에 폐쇄되었고 잔액은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가 넣은 7천만 원, 은지가 대출받은 2천만 원,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빠, 어떡해요? 우리 어떡해요? 은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호 씨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사기 사건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더욱 그렇고요. 일단 수사는 해보겠지만 솔직히 기대는 안 하시는 게 담당 형사의 말이 정호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정호 씨는 딸의 집에서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은지는 울다 지쳐 소파에서 잠들었고 정호 씨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딸을 지켜주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저 사람이 처음부터 우리를 속일 생각이었단 말인가. 그 따뜻했던 말들이, 그 진심 같았던 눈빛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새벽녘, 은지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정호 씨는 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반드시. 도윤이 사라지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병원에도 나가지 않고 집안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는 매일같이 딸의 집을 찾아가 식사를 챙겼지만 은지는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 수저를 내려놓곤 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아빠 평생 모은 돈을. 그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정호 씨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이웃집 박순자 씨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정호 씨, 큰일 났어요. 은지가 위험해요. 빨리 병원으로 와요. 정호 씨는 옷을 제대로 챙겨 입지도 못한 채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하얀 커튼 너머로 은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긴 눈,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호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가 곁에 와서 앉았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은지네 집에서 불빛이 안 보이는 게 이상해서 확인하러 갔어요. 문이 잠겨 있어서 관리실 열쇠로 열었는데 순자 씨도 목이 메었습니다. 정호 씨, 은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호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지는 정신과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우울증과 극심한 불안 증세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최소 한 달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호 씨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중얼거리는 말은 아빠, 미안해요. 뿐이었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정호 씨가 며칠마다 경찰서를 찾아가 독촉했지만 담당 형사는 매번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한도윤이라는 이름으로 된 휴대폰도 해지됐고 주소지도 허위예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한 달 뒤 경찰은 사건을 사실상 종결했습니다. 투자 실패로 인한 개인 간 금전 분쟁으로 판단됩니다. 사기죄 입증이 어렵습니다. 정호 씨는 분했습니다. 딸은 병원에 누워있고 평생 모은 재산은 날아갔는데
법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의심이었습니다. 정말 단순한 투자 사기였을까? 뭔가 더 큰 게 숨어 있는 건 아닐까? 결국 정호 씨는 오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강우석이었습니다. 우석은 형사로 30년을 일하다가 퇴직한 후 지금은 민간조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석아, 나 좀 도와줘. 저 놈을 찾아야겠어. 정호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며칠 후 우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호야, 나 좀 만나자. 중요한 걸 찾았어. 둘은 조용한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우석은 두툼한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봐. 한도윤. 이 이름은 가짜야. 파일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이름은 한준혁이야. 근데 이 사람, 이름을 여러 번 바꿨어. 한도윤, 김도현, 박준석. 적어도 4개의 이름을 썼더라고. 정호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석이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정호야. 더 큰 문제가 있어. 이 사람, 결혼을 여러 번 했어. 적어도 3번. 정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우석이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2018년에 김민지라는 여자랑 결혼했어. 그 여자 아버지도 퇴직자였고, 그리고 1년 후에 김민지는 실종 신고됐어. 2020년에는 이수연이라는 여자. 이 여자도 1년 후 연락이 끊겼고, 지금 행방불명이야. 커피숍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정호 씨는 테이블을 움켜쥐고 겨우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놈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결혼 사기 전문가야. 외동딸 둔 집안을 골라서 접근하고 재산을 빼돌린 다음 사라지는 수법이야. 그리고 정호야. 우석이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때마다 여자가 사라졌어. 실종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정호 씨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바닥에 흩어졌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은지가 위험하다. 아니, 은지는 이미 무너졌다. 저 놈은 처음부터 우리 딸을 죽일 생각이었구나. 우석아. 정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놈을 찾아야 해. 반드시. 우석이 정호 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호야, 진정해. 우리가 찾을 거야. 하지만 법으로는 안 돼. 증거가 부족해. 정호 씨가 우석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해. 내가 도와줄게. 그날 밤, 정호 씨는 병원 은지의 병실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약 때문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손. 정호 씨는 딸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은지야, 아빠가 반드시 복수해 줄게. 저 놈을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강우석과의 만남 이후 정호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아니 한준혁이 어디선가 또 다른 여자를 속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정호 씨는 매일 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라도 찾았어. 저 놈의 흔적이라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우석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호야, 찾았어. 저 놈 또 움직이고 있어. 정호 씨는 곧장 우석을 만나러 갔습니다. 우석은 노트북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SNS 화면이었습니다. 이것 봐. 김소영이라는 여자야. 34살, 지방의 치과 위생사래. 화면 속에는 환하게 웃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한도윤. 아니, 이번에는 박민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게시글의 내용을 읽는 정호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달에 성실한 사업가 박민준 씨와 결혼합니다. 부디 축복해 주세요. 저 여자도 외동딸이야. 아버지가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최근에 정리하고 은퇴하셨대. 퇴직금이 꽤 될 거야. 우석의 설명을 듣는 정호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저 놈이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막지 않으면 저 여자도 은지처럼 될 거야. 정호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석아, 저 놈을 잡을 방법이 있을까? 우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있긴 해. 하지만 위험해.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하고 자칫하면 우리가 불법 행위로 걸릴 수도 있어. 정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저 놈만 잡을 수 있다면. 이틀 후 우석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호야. 저 놈은 항상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다녀. 그게 사기 수법의 일부거든. 우리가 가짜 투자 미팅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저 놈을 유인하는 거지. 정호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유인하는데? 우석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은지 이름을 써야 해. 은지가 새로운 사업 제안이 있다고 연락하는 거야. 정호 씨는 망설였습니다. 딸의 이름을 이용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은지는 지금 입원 중이니까 저 놈은 의심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약점을 잡으려고 나타날 거야. 우석의 말에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가자. 준비는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석은 옛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경찰과도 협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정호야. 우리가 저 놈을 현장에서 잡으면 경찰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저 놈 휴대폰과 계좌 기록만 확보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찾을 수 있고. 정호 씨는 계획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회의실. 정호 씨는 일부러 평범한 양복을 입고 사업가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석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경찰은 인근 건물에 숨어 있었습니다. 정호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저 놈을 보게 되는구나. 약속 시간 오후 3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은지 아버님, 오랜만이네요. 한도윤이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박민준이었지만 그 얼굴은 똑같았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정장,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미소. 정호 씨는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도윤이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은지는 어디 있어요? 같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정호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지는 병원에 있어. 자네 때문에 말이야.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사업이 어려워져서. 정호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 내가 누군지 다 알아! 한준여. 아니, 내가 쓴 다른 이름들도 다 알고 있어. 도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오해를! 그때 우석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정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은지한테 한 짓, 그리고 다른 여자들한테 한 짓, 이제 다 끝이야. 도윤이 황급히 일어나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준혁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도윤은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도윤이 정호 씨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도윤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제 내가 은지한테 한 짓 다 갚을 때다. 정호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딸은 바보였어요. 너무 쉬웠어. 그 말에 정호 씨의 주먹이 떨렸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경찰이 도윤을 끌고 나갔습니다. 우석이 정호 씨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호야, 해냈어. 이제 저 놈은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이걸로 은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잃어버린 돈과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정호 씨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가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아빠가 저 놈 잡았어. 이제 다 끝났어. 은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 그것이 일주일 만에 은지가 한 첫 마디였습니다. 한도윤이 체포된 후 재판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우석이 모아놓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윤, 한준혁, 김도현, 박민준, 그가 사용한 이름만 6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 뒤에는 6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재판은 길었습니다. 석 달 동안 매주 법정에 나가야 했습니다. 정호 씨는 빠짐없이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2018년 피해자 김민지의 어머니, 아직도 딸을 찾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0년 피해자 이수연의 아버지,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폐인처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호 씨는 그들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들 비슷한 사연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외동딸, 믿음직한 사위로 보였던 남자,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비극. 우리 딸이 그렇게 순진했나 봅니다. 사람을 의심할 줄 몰랐어요. 한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은지도 그랬습니다. 재판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도윤은 10년 넘게 이 범행을 반복해왔습니다. 결혼정보회사, SNS, 심지어 교회까지 이용해서 외동딸을 둔 가정을 물색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위를 연기하며 신뢰를 쌓은 뒤 재산을 빼돌리고 사라졌습니다. 피해 금액만 총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피고인은 결혼을 신성한 약속으로 여기지 않고 단지 돈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검사의 논고가 이어졌습니다. 6명의 젊은 여성과 그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그 중 3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고 나머지도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도윤은 재판 내내 무표정했습니다. 가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도 사업 실패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은 명백했습니다. 사업 실체는 처음부터 없었고 모든 돈은 도박과 유흥에 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호 씨는 법원 복도에서 은지를 만났습니다. 딸이 병원에서 나와 직접 법정에 온 것입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또렷했습니다. 아빠, 저도 증인으로 서야 해요. 제가 당한 일을 직접 말해야 해요. 정호 씨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다. 은지야. 증인석에 선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생각뿐이었습니다. 은지가 한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아버지의 평생이 무너졌습니다.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선고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피해자,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호 씨는 은지의 사진을 품에 안고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한도윤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은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악용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 중 일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품 안에 은지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은지야, 들었니? 30년이야. 저 놈은 이제 늙어서야 감옥에서 나올 거야. 가슴 한편이 후련했지만 동시에 공허했습니다. 형량이 아무리 무거워도 잃어버린 시간과 딸의 상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은지가 정호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호 씨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여위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딸이었습니다. 그래, 은지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정호 씨는 아내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5년 전 떠나보낸 아내 곁에 앉아 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는 조용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리고 은지야, 아빠가 약속 지켰다. 저 놈은 이제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거야. 내 이름을 부르며 내가 흘린 눈물을 생각하며 늙어갈 거야. 정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야, 아빠는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게 평생 아빠의 죄야. 하지만 이제라도 복수는 해줬어. 부디 편히 쉬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산소 옆에 심어둔 코스모스 꽃이 피 흔들렸습니다. 정호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아내와 딸이 함께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누군가를 속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디 조심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